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의원직 제명카드를 만지작거리던 국회 윤리특위에 출석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읍소하던 김남국 전 의원 기억나시죠? 당시에도 악어의 눈물이냐 코인의 눈물이냐 코인의 눈물이나 콧물이냐 이런 비아냥을 들었는데요. 그랬던 김남국 전 의원이 최근 검찰과 언론과 동료 의원들 심지어 민주당 선배 의원들을 향해서 놈을 외치며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요. 어찌된 일인지 8월 27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생이 건넨 수상한 물 아니 정수기물 요즘은 또 더위가 얼음물 따뜻한 물 주문하신 분 있고 그런 물 많은데 뭐 수상한 물은 뭘까요? 김묘석 기자님. 네, 지난 24일 오후 전북 군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식당을 찾은 일가족이 그냥 물을 마셨을 뿐인데 날벼락 같은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어머나? 식당 직원이 가져다 준 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통이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 물을 물컵에 부어 마시기도 하고 국물에도 섞어 먹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물에서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너에게도 나는구나, 나한테도 난다 라면서 서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식당 주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허. 그래서 식당 측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물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물에서 혹시 이제 뭐 냄새 났다? 아니 전현평론가님 물을 끓여놓고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이렇게 상온에 놔둬가지고 조금 이렇게 맛이 조금 변질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119까지 신고를 하게 된 이 정체는 무엇이냐면 집집마다 혹시 많이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냄새를 맡으면 다들 허걱하는데 바로 락스가 이 물에 타져 뭐라고요? 있었던 거죠.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보통 이제 우리가 식당 가면 직원이 와서 냉장고에서 물통 꺼내서 이렇게 물통 갖다 주잖아요. 네. 각자 컵에 따라 마시고 또 뭐 국에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 물통 안에 락스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이게 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물 갖다 주면 무의식적으로 마셔요. 그런데 락스가 무색입니다. 색깔에서 일단 구분이 안 되니까 손님들이 의심 없이 물을 마신 것이고 두 번째로 누가 식당에서 직원이 갖다 준 물통에 락스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가족들이 더 의심 없이 이렇게 물을 먹고 음식에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거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식당 알바생이 건네준 물통에 있는 게 물이 아니라 락스가 섞인 물이다.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애초에 그러면 그 락스가 섞인 물이 냉장고에는 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또 해당 직원이 그 락스가 섞인 물을 냉장고에도 넣어놨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게 식당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보통 이제 식당에서 청소할 때 쓰려고 락스를 조금 넣어놓은 이제 물통을 싱크대 아래에 저렇게 뒀던 겁니다. 그런데 저게 물통이니까 아마 저 직원이 저게 그냥 물을 넣는 통이라고 생각하고 저기다 물을 채워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 넣어둔 거죠. 저 직원은요, 이날이 첫 출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락스를 넣어두는 통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락스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그 통에 물을 또 담아서 냉장고에 넣은 거고요. 그 물을 또 손님에게 그대로 가져다 줬던 거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듣고 나니까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건 분노가 치밀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어처구니가 없는데 최재문 교수님 보통 이렇게 집에서 댁에서도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락스로 청소를 할 때도 락스로 청소를 하고 나서 다 어떻게 해요? 집안을 환기시킬 정도 그만큼 맞아요. 독성이 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그게 락스가 들어간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지금 손님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성이 너무 강하고 염소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강한 염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독제로 사용을 자유하는데 이게 먹게 되면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떡해요? 락스를 섭취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입과 목의 점막에 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어떡해요, 있어요. 세상에. 뭐 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머나, 어머나. 입과 점막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요 입안과 식도 위장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많이 마시게 되면 희석된 걸 마시면 그래도 조금 더 순도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게 마시게 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데 그래서 내부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는 물질이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락스를 만약에 음용했을 경우에 뭐 모르고 그랬을 경우는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받아야 되는 가장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일가족도 당시 현장에서 119 대원들이 출동을 했잖아요. 예.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어머나. 그리고 이제 약간 응급처치 받고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네. 다음날 오전에 피를 토하고 어머나. 복통을 호소하고 이런 증세가 나와서 바로 병원으로 또 이송이 됐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락스가 담긴 통이면 청소용으로 그 싱크대 밑에 놔뒀다가 하더라도 박주 변호사님 언뜻 드는 생각에 락스가 든 통이면 일반 음용용 이 물통하고는 구별이 되게 예를 들어 겉봉에 먹지 마시오 아니면 락스가 담겼음 뭐 이렇게 뭐 구별되게 적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에 뭐 고소되거나 신고된 건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만약에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업주나 아니면 이걸 전달해준 이 식당 종업원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통이잖아요. 다른 통도 아니고 물통에 락스를 담아놨다라는 거는 그리고 표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과실로 보이고요. 어허. 그리고 이 직원이 첫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식당 주인이 싱크대 밑에 있는 이 물통은 이게 먹는 물이 아니라 락스니까 주의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일단 그렇다면 혹시 박주 변호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손님분들은 다음 날 이 식사를 한 다음 날 댁에 돌아가셔서 지금 진짜 송구한 편이에요. 막 토를 하게 되고 지금 피가 나오는 상황이 오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병원 치료 비용은 일단 이 식당 업주분이 물어줘야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네, 형사상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민사상은 당연히 이것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남는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하. 이건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다른 식당에서도 반드시 이건 참조하시고 타산지석 삼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는데 이건 오늘부터 당장 스티커로 뭘 붙여놓자. 이것은 락스가 담긴 물 또는 먹지 마시오 이거는 절대 이 손님에게 제공하지 마시오. 그런 표를 붙여놔서라도 음용용 이 물통과 구별하는 그 방법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글쎄요 반가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거라고 그래서 진상조사를 제가 직접 요청한 거예요. 네.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요. 물론 기자들도 알고 충분히 공부하고 이 질문을 해야겠지만 저런 태도가 과연 옳을까요? 기자한테 윽박지르듯이 뭘 알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그러면 왜 수사기관에서 김남국 당시 전 의원에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자들한테 지금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려볼게요.
박주희 변호사님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네, 이 김남국 전 의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이 미공개 정보를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코인 매수 대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불법으로 수수한 거 아니냐,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불구속 기소된 거는 이제 위계의원 공무집행 방해인데요. 어떤 혐의냐 하면요, 구체적으로 이제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21년과 2022년에 코인 투자로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예치금만 99억에 해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재산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99억이라는 이제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분만 개인의 계좌에 인체를 하고 나머지 한 89억 가량 같은 경우는 다시 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신고한 재산액은 12억 8천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런 재산 심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이번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코인 계좌에 돈이 있으면 당시에는 물론 지금 법이 바뀌는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인에 돈을 많이 몰아넣고 이 자기가 드러나는 제1금융권 그 거래 계좌에는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액수만 훤히 들어가 보니까 그 액수만 재산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수십억은 코인 계좌에 있었다. 이게 바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다. 지금 그렇게 검찰은 혐의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제목이 이담 아나운서 누굴 저격했다는 건데 누굴 저격했다는 거 뭐 사격 선수의 김남국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글로 어떤 사람들을 저격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선배들을 저격했고요. 또 일부 언론, 기자들까지 저격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SNS에 굉장히 화가 난 어투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거친 말들이 있었는데요. 일부 수정을 거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글을 쓸 때 김 전 의원이 격앙돼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네, 내용을 보시면요. 뭐 진짜 광기였고 미친 X들인 줄 알았다.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걸 알 텐데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정상이 아니었다라면서 본인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 그리고 비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가상화폐로 대선 비자금이다, 뇌물이다, 자금 세탁이나 떠든 것도 멍청한 X들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상임위 중에 거래를 좀 많이 한 걸로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막내라고 내게 상임위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라고 하고 술 마시러 회의 불출석한 X들이 더 나쁜 X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다 했는데 저희가 X 보여준 것은 실제로는 그 SNS상에서는 그 욕설에 해당하는 그 글자를 쓴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편의상 시청자분 불편해하실까 봐 X로 표현한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사람을 낮추는 말을 이제 썼는데요. 네.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술 마시러 회의장을 떠난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선배들이 누군지 특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하. 그렇게 선배들을 비난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욕하면서 투자 방법을 알려달라고 뒤로는 이야기했던 기자들, 의원들이 있다라면서 이게 진짜 위선적이고 더러운 거 아니냐라면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헛웃음이 왜 나온지 아세요? 최재봉 교수님, 앞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이거 논란됐을 때. 그러면 그때 상임위 때 투자 이 코인 거래하고 그거 액수로는 얼마나 돼요? 물어보니까 한 몇천 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몇천 원이에요, 몇천 원은. 그럼 그 말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몇천 원이든 몇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임위 시간에 그걸 한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도 그건 이제 인정하고 본인도 사과했잖아요. 어쨌든 상임위 과정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는 뭐 잘못된 거다.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그게 돈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단순히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열심히 활동할 때 다른 행동을 하거나 네.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했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의 금액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이고 본인이 그건 또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쨌든 뭐 100번 양보해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거칠게 소위 이제 욕설에 가까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도가 됐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에 있었던 선배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그럼 정당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뭐 소위 놈놈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그런 행동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아니면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는 철저하게 그 상임위 관련된 회의에 집중해야 되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누가 됐든 뭐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됐든 그런 행동을 한 거다 비판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자기의 어떤 뭐 정당성을 확보하기 남에게 대해서 욕설 가까운 얘기들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본인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는데 왜 그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친 용어를 써서 SNS 글을 올리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으로서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SNS 놈놈놈 시리즈 막 이 비판한 것 중에 전현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그 실제로 이게 논란됐을 때 이제 김남국 전 의원 얘기로 치면 얘기를 빌리면 당시 이제 수십억에 달하는 코인 수익 얻었다고 이제 뭐 그게 알려지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 그 표현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아이고 기자놈들 너희들은 나한테 당시에 투자 비법 알려달라고 안 했냐? 그랬던 것들이 무슨 깨끗한 척하고 기사를 쓰고 나를 비판하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물론 자기 당 소속 선배 동료 의원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뉘앙스 문맥의 흐름상 행간의 의미상 보면 막내라고 저한테 상임위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라고 술 먹으러 회의 불출석한 X들이 더 나쁜 X들 누가 봐도 자기 당시 상임위의 선배 동료 같은 당 의원들이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물론 상대당이라 하더라도 근데 상대당이 막내니까 지켜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런 걸 보면 최소 일단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건가요? 더 나아가서 김남국 전 의원은 이제 다시 정치를 할 생각은 없는 왜냐하면 쏟아내는 말들이 물론 억울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본인은. 근데 다시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이 본인도 죄송하다고 했던 부분, 상임위 활동에 좀 더 충실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반성을 했고 또 진상조사를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혀 하지 않은 행동에까지 공격을 받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처받고 억울하다 이런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혹시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냐 혹은 심지어 거액의 자금이 대선 캠프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번에 다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거든요. 그럼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는 나 이렇게 공격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혐의가 났을 때는 왜 나한테 이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사과라던가 나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섭섭하다 이런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지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많은 대중이 주목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을 다스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더라도 많은 지지자들이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해 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입을 싹 닫고 있냐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김남국 전 의원의 저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남국 전 의원의 어떤 화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막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쌈딱 같은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SNS를 통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저격한 글이 또 있거든요. 대구시장의 SNS 내용이 이랬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괴담 선동도 1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 오염수가 5년에서 10년 후에 온다고 또 선동을 한다.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 나라의 혼란을 초래해서 무엇을 노리나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라고 하면서 광우병 괴담 이야기를 또 갖고 왔습니다.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던 그 개념 연예인은 개명을 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SNS를 통해서 먼저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25일에 김남국 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또 다시 저격을 한 그래요? 겁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찌질한 홍준표 시장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더위를 드셨나요? 아니면 돼지 발정제를 드셨나요? 라면서 이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야 맙니다. 네. 정치인들이 문화, 연예 등 민간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진짜 민폐다. 제발 언급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돼지 발정제를 대구시 금호강에 뿌린다고 하면 대구시장으로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여쭙고 싶다. 희석되니까 괜찮다고 할 것이냐라고 묻기도 했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뇌를 가진 인간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기도 하고요. 홍준표 시장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라면서 아주 길게 저격의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산 수고기를 먹느니 극약을 먹겠다라고 말했던 그 개념 연예인은 누군지 언급하지는 않겠죠. 여기 본질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글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 전 의원이 저격을 하면서 아주 격하게. 전현 평론가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남국 전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김남국 전 의원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보면 김남국 전 의원만 이런 글을 올린 건 아니고요. 제의 SNS 친구 상당수도 비슷한 글을 올립니다. 이게 워낙 먹거리 문제이고 미래 세대에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김남국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를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많은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대중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를 낼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문화예술 인사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혹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라가서 영화 출연이 정지된다거나 광고업계에서 소외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 시장이 자꾸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또 나름 붕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서울가정법원이 최태훈 회장과 그리고 동건혁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 했었잖아요. 그걸 지난 22일 날 판결이었어요. 근데 당시의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영 씨는 이후 여아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적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판결이 나왔을 때 직후 김희영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서 제목을 보니까 김묘성 기자님 20억을 받고도 기분이 상한 노소영 관장 이게 대관절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일단 먼저 판결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지난 22일인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했죠.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아내인 노소영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이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인 어제 김희영 이사장이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20억을 보냈어요? 20억 원을 바로 입금을 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20억 원이라는 이 큰 돈이 이렇게 바로바로 옮겨지기도 하는구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김 이사장 측이 송금 사실을 노 관장 측에 따로 알리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노소영 관장 측의 법률 대리인의 공식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뭘까요?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해 왔다라면서 이 돈이 채무 변제금인지 아니면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냥 돈을 주는 것은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계좌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인데 네. 김 이사장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노 관장의 개인 계좌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그것 또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노 관장 측에서는 모욕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하. 일단은 노소영 관장 측의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공식 입장 중에 저희가 일단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하나를 좀 짚고 갈게요. 우리 박주희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박 변호사님, 채무 변제금 보세요.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20억 어제 입금했다는데 그 돈의 성격이 채무 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한 상황인데 시청자분들과 저희는 이 두 용어도 모르겠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가정법원에서 김 이사장에게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일종의 위자료라는 채무가 생긴 거죠. 20억 원이라는. 아하. 근데 이 20억 원이라는 채무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4일 이내 항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는 발생했지만 사실은 당장은 갚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 관장 측에서는 아무리 이제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언론 보도를 했지만 그게 뭐 법률적인 효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을 지금 채무로서 보낸 건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제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끔 이제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하지만 이자 부담 때문에 사실은 가집행이라고 해서 가지급금처럼 먼저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항소해서 뒤집어진 때 다시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이자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먼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 관장 측에서는 이거를 채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확정적인 돈을 준 건지 아니면 이 가집행 쪽으로 이제 먼저 이거 준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요.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보세요. 그럼 보세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이거 줄 때 그럼 서전에 연락해서 자 지금 보냅니다. 자, 지금 입금 들어갑니다. 자, 확인해줘. 혹시 이렇게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계좌로 보내야 될지 그리고 언제 보낼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법률 대리인 선임이 되어 있으면 이 법률 대리인끼리 먼저 조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나는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 계좌가 맞냐 우리가 언제 보낼 거니까 확인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조율을 통해서 사실은 보내거든요. 아무리 계좌번호를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율 없거나 사전에 협의 없이 이렇게 돈을 보내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또 하나요. 자, 보세요.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김 이사장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도 궁금한 게 저희도 시청자분도 궁금한 게 노소영 관장의 계좌번호가 검색창에 치면 나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았는가 궁금하잖아요, 진짜. 소송 과정에서 증거 중에 하나로 이제 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 생활비를 주고받은 거래 내역서가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김희영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 계좌번호를 알게 된 건데 취득 자체는 사실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라고 보더라도 사실은 그 계좌를 지금 노 관장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보냈다라는 부분에서는 노 관장 측에서는 불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종합적 이유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모욕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그러면 이담 아나운서 이에 대해서 김희영 이사장 측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 없다.
지금까지 이행한 거 문제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어허. 일단 첫 번째 사과하고 이행했다라는 겁니다. 김희영 이사장 판결 선고 직후에요. 김 이사장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이후여 막론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고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그걸 이행한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없다, 돈 이체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노소영 관장 계좌로 이제 판결 원리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다라면서 그 이후에 곧바로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노소영 관장 소송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체, 후 통보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노 관장 측에서 의외의 반응을 보여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박주희 변호사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보통은 먼저 의논을 하고 이제 후 이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 이사장 측에서는 노 관장 측에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알던 계좌번호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계좌번호였고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 자체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얘기처럼 모두가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 우리 행위는 문제 없어. 지금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그러면 네. 노소영 관장의 심경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뭐가 모욕적이라는 걸까? 그럼 쉽게 말하면 봉투에 현금 넣어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뭐 그런 거에 뭐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 이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20억이란 큰 돈이죠 물론. 근데 마치 이렇게 자기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았고 내가 20억 줬으니까 이제 위자료까지 지급했어. 내가 지금 최태원 회장과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이제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사실 노소영 씨 측 변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법원의 판단 나온 뒤에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적으로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정이 파괴되는 부분에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윤리적인 문제, 이 문제가 과연 20억이라는 돈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데 이걸 언론 플레이 하듯이 만약에 물론 김희영 측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노 관장 측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걸 언론에 공개해서 이제 다 끝났고 법적으로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로 살 수 있어. 근데 아직 이혼이 된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지금 이혼 소송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마치 노소영 관장 측에서 돈이 필요해. 돈 때문에 소송을 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세간의 관심이 돈 20억에 집중되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부부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라는 의미로 들려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이게 돈 20억 때문에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상간녀의 잘못된 부분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소송을 한 건데 20억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 돈 보냈으니까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본인한테는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전혜연 평론가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멋스게 진짜 눈여겨보고 있어서 너무 제가 속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세간의 관심은 여기에 쏠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전혜연 평론가님 2억도 아니고 20억은 사실 일반인들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평생 살면서 20억을 구경도 못 해볼 액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20억을 계좌로 입금했어요. 그럼 보세요. 김희영 이사장이 원래 재력가예요? 아니면 이 20억이 어디서 났을까? 세간에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제가 관련 기사에 달려있는 일반 어떤 시민들의 댓글을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준 것 같다라는 추측성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희영 이사장에게 이렇게 된 원인을 책임이 있어라는 위자료 소송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최태원 회장이 송금했다 그러면 이거는 더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정말 그 노소영 관장으로서는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그래서인지 김영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0억 원은 김 이사장 개인 자금이라는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 이사장이 오늘 노소영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직접 입금했다. 해외 출장을 소화하기 위한 출국길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하고 왔고 이렇게 빨리 송금하게 된 것은 어차피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빨리 신속하게 어떤 해야 될 일을 이행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법률 대리인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놔두세요. 자, 지금 김영씨 측 법률 대리인 얘기처럼 이거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안 받고 오롯이 김영 이사장 본인 돈으로 20억을 계좌로 송금한 거다. 최태원 회장 지원 없었다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 입장이니까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몹쓸 궁금증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박주 변호사님 가정법이에요. 최태원 회장이 만약에 20억 중에 일부라도 뭐 20억 다일 수도 있고 저걸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저기 보내라고 했다 쳐요. 일부든 전액이든 혹시 그거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요. 네. 20억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상대방이 누구냐면요.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모두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대하여 갚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둘 중에 한 명만 20억이라는 돈을 변제를 하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김희영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 개인의 자금으로 이 부분을 이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당시에도 세기의 결혼이었던 그 두 사람이 이제는 세기의 이혼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글쎄요 세간의 관심이 또 엉뚱한 곳으로 쏠려서 글쎄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정말 또 무척 궁금해집니다. 보는 시청자분들의 기분은 글쎄요 씁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명절에 레깅스를 입고 온 며느리.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뭔가 느낌이 시차만으로 쎄 합니다. 지금 이거 사연이. 저 레깅스 논란은 아직도 뭐 여전합니다. 하체가 훤히 훤히 보이는 이제 레깅스기 때문에 들여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제 훤히 드러나는 드러나는 네네네. 이제 옷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들은 좀 보기 민망해서 뭐 그것만 예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돕기 위해서.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입는 건 내 자유다라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한 며느리가 네. 시댁에 이제 명절에 레깅스를 입고 왔다면서 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하. 뭐라고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아유 또 진짜 나는 기가 막혀갖고 말이 안 나. 왜냐하면 젊은 며느리들 집에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무슨 이렇게 명절 때나 제사 때 며느리들이 오잖아요. 키는 그냥 늘씬해가지고 그 꽃게는 스타킹 같은 바지 있잖아. 레깅스. 그놈을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이 몸매가 진짜 살이마다가 다 보여. 그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 옷을 입고 오면 나는 괜찮은데 시아버지가 보면 안 되지. 그럼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내 얼굴이 진짜 붉었다 보였다. 우리들 옷 입는 건 그냥 편하고 펑펑한 거 입잖아. 지금 이분이 유명하신 진짜 김치맛의 대가 종갓집 진짜 며느리 강순의 선생님이신데 지금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어쨌든 종가의 손맛, 김치맛 뭐 등등등 진짜 전통을 이어오신 분인데 며느리가 지금 시아버지 앞에서 레깅스 본인의 얼굴, 당신 얼굴이 지금 화끈거린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할 때도 레깅스를 못 입는 약간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부끄럼쟁이긴 한데 아하. 만약에 며느리였다면 글쎄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른다고 하시는데 레깅스를 입고 동네에 딱 걸어오신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시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라 레깅스가 싫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좀 지적을 하셨으니까 당장 갈아입을 옷도 없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적하신 그 지적만큼은 좀 TPO에 맞지 않는 옷이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복장이 시댁의 명절에 오는 복장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MZ세대의 대표 주자인 김묘성 기자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 시아버지 입장에 뭔가 시아버지 입장에서 자 최재명 교수님 며느리가 왔는데 레깅스 차림으로 여기 돌아다니고 뭐 김치 담그고 하면은
괜히 안 나오다 헛기침 나오고 막 그러실 것 같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며느리가 있는데 같이 가족들이 있는데 TV에서 뭐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 이런 장면 나와도 채널 발이 돌려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이제 민망하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이런 걸 입고 오면 시아버지 입장에서 민망하죠. 아니, 그러니까 뭘 이게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모르겠어요. 물론 뭐 편해서 그렇게 입고 올 수는 있지만 최소한 편해서 입고 왔다면 집에 도착해서는 옷을 좀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가실 때 갈아입고 가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편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가족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모습은 가능한 한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마 며느리가 가정이지만 이 시댁의 며느리가 그런 레깅스를 입고 오면 목사님이신 또 우리 최지복께서 주여 또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할 건데 진짜 기도하게 그렇게 되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이게 혹시 우리의 법이 시댁에 갈 때 레깅스 절대 금지 혹시 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런 법이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없는데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도 사실 그 지금 레깅스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불법이 되냐 안 되냐에 가지고 1심, 2심, 3심 모두 다른 결론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은 판결로도 사실 정리되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레깅스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레깅스 입는 거는 개인의 자유지 왜 입는 걸로 사람을 옷 입는 걸로 올가매냐, 뭐 예의나 전통 이런 거 따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레깅스 입는 거를 옹호한 측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방금 이 최진봉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입는 건 자유라고 하더라도 이 자기 만족과 외출 부분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족들이 민망해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좀 피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팽팽합니다. 하하 그런데 이제 곧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어떡하지? 나 이번 시댁에 입고 갈 레깅스 색깔별로 다 골라놨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며느리들이요 이제 시댁 갈 때 뭘 입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네. 특히 또 너무 또 편하게 입고 가자니 예의를 안 차리는 것 같고 또 예의 차려서 갖춰 입자니 그러면 일을 안 하려고 이렇게 입고 갔나 싶을까봐 좀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뭐 안 보는 며느리들도 있겠죠. 레깅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한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며느리가 이렇게 너무 살이마다가 다 보이는 치마 입는 거. 또 청바지가 멀쩡한 바지를 왜 그렇게 째게 가지고 입는지 저는 그거는 안 해요. 근데 처음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너무 짧은 걸 입고 왔어요. 인사하러 왔는 애기를 보고 너 나 잠깐만 볼래 이래가지고 미안한데 내 몸빼를 줬어요. 너 이거 입고 나한테 인사해라. 너 그 옷을 입고 인사하면 내가 너를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저가 이제 5대가 한 집에 친정에서 커서 그런지 여자는 살이 안 보여야 된다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듣고 커서 전부 방송 보시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그래 맞아 우리 집에도 며느리도 처음에 인사 왔을 때 그랬어라고 막 이 박수 치신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근데 이 부분은 앞서 뭐 레깅스는 뭐 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고민되다 치지만 아니 이 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무릎 담요 같은 거 좀 주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몸빼 일자 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갑자기 몸빼 바지로 뚝 던지신다면 나에게 밭일을 시키시려나 네. 라는 생각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긴 하겠으나 마지막에 말씀이 여자는 살이 안 보여야 된다는 걸 배우고 자랐다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예, 아니 근데 이 고민을 이 동치미통에 들어보니까 전현평론가님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시댁 갈 때 그 며느리 옷차림 같은 게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됐나 막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 동료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조금을 5만 원 내야 되느냐 10만 원 내야 되느냐처럼 어려운 논쟁입니다. 그 지구 멸망할 때까지 그 고민 안 끝납니다. 네, 네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추석 연휴든 어떤 명절이든 온 가족이 모두 즐거워야지 누구는 즐겁고 누구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라고 한다는 건 이제
맞지 맞아요. 않는 문화이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유튜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늘 시어머니가 너는 나의 딸과 같다라고 해서 며느리가 똑같이 친정집에 갈 때처럼 옷을 편하게 입고 들어가자마자 짐 던지고 소파에 넣어서 다리 한짝 쫙 올리고 엄마 배고파 밥 줘 해봤는데 이 시어머니 너무 놀라는 표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댁이라는 곳이 아직까지는 며느리들에게 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좀 젊은 세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젊은 세대들도 가족 모임에서 특정인이 너무 불편할 옷차림은 좀 신경을 쓰는 게 서로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우리 김묘성 기자님처럼 이 복장, 의상은 TPO, 때와 시간과 장소, 상황이 또 맞아야 제대로 된 최적의 의상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나저나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 역시 또 김묘성 기자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짧은 다리의 역습이 준비되는데요. 다리가 짧다고 빨리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선입니다. 그냥 앞으로 열심히 달리기만 했을 뿐인데 네. 보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출발 땡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자마자 짧은 다리로 힘을 다해서 뛰는 저 친구들. 다리가 저보다 긴데요, 네. 짧은 다리가 매력적인 웰시 코기들인데요. 아하. 그냥 달리기가 아니고 시합입니다. 수천 명의 관중의 응원에 힘입어서 길을 잃지 않고 결승점에 골이 나면 성공인데요. 자세히 보면요. 참가 복장도 이렇게 어머나. 각양각색입니다. 어머나. 양치기 코기도 있고요. 빨간 버스 어머나, 코기도 있고요. 어머나. 귀부인 코기까지 어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리는 짧지만 매력은 누구보다 긴 코기들의 고군분투 현장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편견이고 선입견이 다리 짧다고 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염병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아우 웰시 코기가 다리는 짧지만 활동력이 엄청나다고 하죠. 소머리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네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운동량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슴 닮으셨네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최준만 교수님한테 웰시 코기 닮으셨네요 하면 좋아하실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하지만 사실 애견인들 사이에서 웰시 코기는 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또 견적으로도 꼽힙니다. 그래요? 이번 경주 대회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무려 유럽 전역에서 100마리의 선수들이 저렇게 참가를 했고요. 보시면 패션쇼를 하면서 또 관중들의 웃음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또 귀여운 뽀짝 코기애들의 또 매력에 푹 한번 빠져봤고요.